친일 밀정 제대로 알기. 돈을 벌기 위해 친일을 한 박용환. 박용환은 일제강점기의 공작원으로 본 적은 경기도 광주군 경안면인데 다른 이름으로 박병일, 박규환이 있으며 본관은 밀양으로 여기서는 박용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화신백화점 사장인 친일파 박흥식은 반민특위 체포 1호로 1949년 1월 8일 국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붙잡혔는데 그가 내세운 변명 논리 중 하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방 이듬해의 자금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도 그랬는데 일제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비행기 회사를 설립한 동기가 무엇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재판 다음날 발행된 1946년 3월 20일자 조선일보 기사 박흥식 공판에 따르면 일제 당국의 계속되는 권유를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했노라는 것이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박흥식과 비슷한 논리를 내세웠는데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했다는 것이 친일파들의 일반적인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 박용환의 삶은 그런 변명이 구차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친일을 했고 친일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원치 않았고 그런 속내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박용환은 친일반 민족행위 진상규명보고서 제4-6권과 일본 경찰 기록에는 박용환이란 이름으로 소개돼 있고 친일인명사전과 일본 재판 기록인 박병일 소송사 건찰에는 박병일이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태어난 것은 강화도 조약 2년 뒤인 1878년 7월 1일 경기도 광주로 비교적 일찍 서양 문물을 접해 14세 때인 1892년에 한양에서 기독교 청년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뒤 사업가의 길로 들어섰는데 한양 종로에 그의 사업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그는 잡화상과 금융업을 경영했지만 그의 사업 무대는 1910년 국권 침탈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졌습니다. 사업 실패의 결과였는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수록된 박병일 소송사 건찰에 따르면 1917년 3월 시베리아로 이주했고 그 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업에 종사하면서 조선인 연합민회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블라디보스크에서 본격적으로 밀정이 되는 박용환. 39세 나이에 이국 땅에서 새 삶을 개척한 것인데 그의 새로운 삶에 동반된 것이 있으니 친일 매국 행위가 그것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펼쳐진 그의 사업은 일본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제1권은 일본군이 시베리아에 출병하자 일본군에게 식량과 군수품을 운반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뒤이어 1918년 3월 러시아가 독일과 단독으로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자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를 상대로 이른바 간섭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시베리아로 출병한 일본군을 박용환이 돕게 됐던 것으로 그의 친일은 군수품 제공뿐 아니라 첩보 활동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1920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촌락에서 주민이 독립군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등의 정보를 주둔 일본군에 전하는 등 첩보 활동을 했다고 위 사전은 말합니다. 이런 인물이 1921년에 조선인연합민회 부회장이 되고 그 뒤 회장까지 됐는데 이 지역을 무대로 한 항일투쟁이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차질을 빚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항일 조직인 한인사회당이 그를 습격한 배경 역시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데 박용환과 일본의 커넥션은 시베리아 주둔 일본군과의 연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마루야마 츠루키치와도 커넥션이 있었는데 그는 이 관계를 지속하면서 현지 정보를 총독부에 제공한 바 이 정도면 고급 밀정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조응신을 경영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내 신안촌 유력자로 성장했는데 그는 일본의 시베리아 개입 당시부터 일제관원의 밀정으로 활동했습니다. 1920년 3월 14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항일 독립운동 세력으로부터 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1920년 4월 9일 신안촌 조선인 유력자 7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기쿠지요시로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 총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어떤 권유가 있어도 조선의 독립운동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 일본과 일본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노력하고 분리를 꾀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 일본과 일본인의 호의를 가지고 선인에 대해서는 반의를 갖지 않을 것.
항일 독립 세력을 일본 관원에 밀고 하는 역할 등에 적극 협력할 것. 또한 조선 총독부 관료 야마자키 사네오,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마루야마 스루키치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1921년 블라디보스토크 제류 조선인민회 부회장으로 임명된 뒤부터 일본의 제러시아 조선인 통제 및 회유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일본군의 군량미 등을 제공했습니다. 총독부 경찰 총수가 멀리 시베리아의 박용환과 직접 소통한 배경은 박환 수원대 교수의 논문 러시아 혁명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거류민회의 조직과 활동에 언급된 한 대목에도 나타납니다. 국내에서 전개된 3.1 운동은 러시아 지역의 3.1 운동 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민족의식 고양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아울러 3.1 운동 전개 이후 러시아 지역의 한인들은 국내와 밀접한 연락 관계를 맺으면서 국내진 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이에 논란 일제는 러시아 및 해외 지역의 항일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22년 12월 일본군이 시베리아에서 철수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1923년 1월 25일 사할린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처음 이주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이주한 뒤로 박용환은 일본과 긴밀히 연계된 행적을 발반하는데 이런 그는 일본이 시베리아를 떠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22년 말 시베리아에서 일본군이 철병하자 이듬해 1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사할린 진강으로 피신했다고 친일인명사전은 말합니다. 일본의 사할린 개척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조선인 노동자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식민지 대부금을 빌려 사할린 농지를 개척하는 한편 개척 이익금의 일부를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과 학교 건립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착취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24년 4월 26일 가라우토 조선인공제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1929년 9월 3일에 실시된 가라우토 지방의회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얻어 혼토 정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사할린에 간 뒤로도 일본과 협력해 농지개척 사업을 벌이던 그는 1930년대에는 도쿄로 무대를 옮겼는데 사할린 활동 역시 1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례적인 친일파. 1936년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민회 부회장 재직 시절 민회의 주요 사업이었던 이른바 조선인 구제 사업을 시행하던 도중 약 2만엔의 손해를 보았다며 조선 총독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참고인이었던 일본인 서기관 야마자키 사네오는 그가 일본의 제러시아 조선인 통제 및 회유 정책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고 군수나 중초원 참의까지 할 수 있는 업적을 낸 인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도쿄에 거주한 이후에 박용환은 일반적인 친일파에게서 보기 힘든 이례적인 행보를 걷는데 조선 총독부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벌인 것입니다. 박병일 소송사 건철이란 문서철이 작성된 것도 그 때문인데 시베리아 항일운동이 조선 본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자 총독부가 시베리아 한국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벌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조선인 구제 사업 명목으로 식량 등을 제공하는 일로 현지 한국인들이 항일 세력에 기울지 않도록 하고자 그런 프로젝트를 벌였으며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연합민회 회장이었던 박용환도 그 사업에 당연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과정에서 그의 개인 자금도 들어간 바 사건철에 따르면 약 2만엔의 금전 지출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지출을 보상해달라고 일본 법원에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박용환이 소송을 할 당시 도쿄에서 객지 학생이 1개월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은 등록금을 제외하고 대략 40엔이었으니 박용환의 친일 행위로 발생한 금전 지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돈을 들여 친일을 했다는 것은 그의 부역이 자발적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며 사업상 이익을 위해 그만한 돈을 투자했을 것이란 합리적 해석을 갖게 합니다. 친일이 이익을 준다는 계산이 행위에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점을 느끼게 하는데 대부분의 친일파들에게서 나온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공허한 변명에 불과함을 박용환의 소송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을 위해 2만엔 정도의 돈을 썼다면 일본과의 협력으로 인해 박용환이 얻게 된 사업상 이익도 당연히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사업이 일본의 보호를 받게 된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의 소송으로 인해 총독부가 얼마나 황당해했을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볼성사납게 끝나지는 않아 재판부의 화해 권유로 결국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는데 박용환이 지출했다는 금액 중에서 4,500원을 총독부가 보전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총독부는 1936년 6월까지 이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애초에 요구한 금액을 다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친일로 인한 금전 지출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전받아 꽤 이례적인 친일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일 활동을 하면서 금전 출납 장부까지 세심히 기록하는 계산적인 친일파였던 셈인데 그 뒤 박용환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고 출생 연도는 있지만 사망 연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해외부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친일 밀정 제대로 알기는 돈을 벌기 위해 친일을 한 박용환이었습니다.